팽텐 전투 직전까지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우리선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개전 초의 의구심이 점차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어가던 그 시점에도 일본은 패전을 걱정해야 했죠. 모든 걸 쥐어짜내 겨우 우위를 유지하는 아슬아슬한 상황. 이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진다면 일본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전투에서의 승리한 방. 겨울 휴전기 동안 일본은 본토에서 신기로 3기 사전을 창설해 겨우겨우 병력을 확보하였고 극심한 물자 부족으로 인해 냄비나 솥 등 공출해 새로운 야파 포탄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조선에 주둔시켰던 조선 주창호까지 차출해 소위 압록강군이라며 새로 편성해 병력을 충원하기도 했었죠. 이렇듯 일본으로서는 최대한 전력을 끌어모아 단 한 번의 전투로 전쟁을 끝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극동 총독이자 육해군 총사령관 알렉세이 쿠로파키 대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본군의 대규모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비한다. 공격보다 수비를 우선시했던 것이죠. 이제까지 수세적인 군 운용으로 패배를 자초한 러시아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단 하나. 개전 이전에 육군 대신이었던 쿠로파키의 다소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럴 전쟁 내내 보였던 소극적인 지위로 훗날 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작전 운영으로 일본군을 이길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쿠로파킷은 일본군을 공격하기보다는 전쟁을 소모전 양상으로 끌고 가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세보다는 일본군에게 소모전을 강요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그렇게 병력을 운영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관되게 퇴각하는 전술을 펼쳤는데 이는 일본군의 병사와 물자 보급 병참선 거리를 길게 늘어뜨려 그 병참선의 최후 지점에서 물자하고 고갈된 일본군을 한꺼번에 포위해 전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투 종료 후 전투를 분석해보면 일본이 계속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러시아군이 안쪽으로 계속 퇴각을 한 것이었죠.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사상자 수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전략은 최종적으로는 퇴각하는 것이어서 일본군은 팽텐을 점령했다지만 결국 러시아군의 포위선멸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전투 후에도 지상전의 최종적 승패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가 되죠. 이로써 팽텐 전투 직후 일본 육군참모총장 야마타 아리토모는 조기정전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선양시 인근에서 일어난 팽텐 전투, 워낙 규모가 큰 군대 간에 벌어진 전투라 이 전투를 곧 팽텐 회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과를 떠나 이 전투는 규모 면에서는 럴 전쟁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었습니다. 1813년에 일어난 나폴레옹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라이프치히 전투 이후 최대 규모의 전투였던 것이죠. 1905년 2월 100km에 이르는 광대한 전선을 사이에 두고 35만의 러시아군과 25만의 일본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랴오양 지역은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의 도시로 당시 인구 6만의 하얼빈에 이어 남만주의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평야지대로 미순에서 하얼빈에 이르는 동청철도가 달리는 교통의 요충지기도 했죠. 이에 일본군 참모본부의 가카미 소로쿠와 고마다 겐토로는 이곳을 이미 만주 지역 러시아군 공략에 대한 전략거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러시아군이 시베리아 철도 등을 이용해 대규모 병력을 수송하기 전 랴오양을 먼저 확보한다는 작전을 입안했었죠. 이에 류승왕을 포위함과 동시에 1904년 8월 24일에서 9월 4일 사이 먼저 러시아군을 공격해 팽텐으로 물러나게 만들었고 이어 류승왕 구원을 위해 공세에 나선 러시아군을 사호강에서 막아냈으며 어마어마한 출혈이 강요됐지만 결국 류승왕을 함락시킨 상태였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에서도 개전 이전부터 기본 전략이 존재했는데 본국에서 일단의 병력을 수송하여 하얼빈을 배후로 한 랴오양 부근의 제1선에 먼저 배치시키고 본국에서 대규모 증원 병력이 도착하면 일본군을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러시아군의 보급로는 테링, 팽텐을 묶는 남만주 철도 단 하나뿐이었고 이미 류승왕은 일본군에 의해 함락된 이유여서 바닷길은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에게는 만약 팽텐마저 잃는다면 만주 전역에서 더 이상의 보급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패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마저도 언제나 이런 가느다란 보급선 유지에 노력해만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겨울 휴전 기간 중 병력 8만여 명을 증원받았으나 거의 2만에 가까운 병력을 따로 빼내 보급로 수비에 투입되어야만 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인식과는 달리 복수의 보급선 확보에 매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동바드 서안의 인커우에서 시작해 하이청, 라오양을 거쳐 팽텐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유동바드 끝에 다렌에서 리순 랴오량으로 이어지는 남반주 철도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반도의 의주에서 시작해 압록강변의 단동, 팽항을 거쳐 랴오양, 팽텐으로 이어지는 루트였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루트를 완비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조직화된 조선유병이 게릴라 전술로 이들 보급선의 원천지인 조선 내 보급기지의 파괴를 시도했더라면 러시아군의 경우처럼 아마도 일본군 역시 대규모 병력을 따로 떼어내 보급 원천 수비를 위해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당시 러시아도 일본도 쫓기고 있는 건 매한가지였기에 병력 건물자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곧 움직일 것은 분명했었죠. 팽텐 전투가 벌어지기 전 이런 전략적 상황을 봤을 때 양국은 이미 이곳에서 사흘을 건 장대한 기동전을 예상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와 일본, 이들은 모두 최종적인 결전을 벌일 시기로 2월 말에서 3월 사이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시기 이전에는 영하 3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기 때문에 장거리 행군은 막대한 비전투 손실을 초래할 것이고,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4월이 넘어가면 준비기간까지 합쳐 너무 장기전이 될 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땅이 진창이 되어서 제대로 된 작전 전개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병은 물론이고 야포까지도 어느 정도 조지만 한다면 얼어붙은 6월을 건너 이동할 수 있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작전 수행이 가능하리라 양측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러시아군 우익을 상대하기 위해 자익의 제3군을 우회 기동시켜 러시아군을 먼저 포위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이런 공격을 러시아군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에 일본군이 공격하기 전 선공을의 주도권을 뺏으려 했었지만 쿠로파키시 우물쭈물하는 사이 간발의 차로 일본군이 먼저 공격을 개시해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이 바로 러시아군의 대응이었습니다. 사실 러시아군 총사령관 크로파킷은 일본군의 집결과 증강, 특히 러시아군 우위가 대치하고 있는 제3군의 움직임과 병력 증강을 확인한 후 일본군이 멀리 우회해 자신들의 측면을 공격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대 이동과 전투 준비에 대해 소수의 부대라면 모를까 수십만의 단위의 병력이 공세를 준비할 때에는 그 움직임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포탄이나 보급품의 움직임, 병력 이동과 주둔지의 변동 등등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 움직임이 전투 직전의 상태라면 더 확연한 징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크로파킷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선의 길이가 100km나 됐고 병력 규모도 비슷비슷하기에 그 어느 쪽이든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올 리는 없었습니다. 또한 양군 모두 기관총과 중포라는 현대화된 장비 앞에서 돌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일본군이 중앙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면 러시아군으로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러나 일본군도 더 이상은 바보가 아니었고, 따라서 러시아군도 일본군이 자신들의 방어선을 길게 우회해 측면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올 것인가? 이 역시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바로 팽텐역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이었죠. 그것은 지형적으로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 팽텐역 서쪽이 보병의 이동이나 병력 전개에 적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산악지역이라 병력 전개나 이동이 어려웠던 것이죠. 이에 러시아군은 자신들을 포위하기 위해 기동하는 병력을 대충 막아내며 그에 맞춰 전선을 체계적으로 후퇴시켜 포위를 피하고 조금 더 우수한 병력으로 역포위를 시도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어만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본군의 자익이었던 제3군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감행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작전은 적중하여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일본군을 전선에서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 결정적인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맙니다. 만약 이때 일선 지휘관들의 요청에 따라 일본군을 더욱 압박하여 대대적인 공세로 이어 나갔더라면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마 일본군을 패퇴시켜 버렸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전투의 양상은, 아니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파킷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지식한 작전 운영 방식, 즉 한 번 내린 작전 명령은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결국 공격이 시행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때도 또 지금도 전투는, 아니 전쟁의 승패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상황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쿠로파킷은 이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전체 러시아군 역시 전쟁 기간 내내 전효율을 구현하지 못했었죠. 이렇게 러시아군의 결정적인 승전의 기회는 그만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